이 이미지들을 잘 봐주세요. 작은 마을의 한 학교 운동장, 치어리더 소녀들이 경기 중에 신나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풍경이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니, 단순히 지켜본 게 아니라 다음 희생자를 고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소녀들의 무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이 더 기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모든 일이 마치 이 사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녀들을 한 명씩 노리며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인구가 겨우 7천 명에 불과한 곳이었기 때문에 공포는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마을은 곧 불안과 편집증에 휩싸이게 됩니다. 범인은 비교적 빠르게 붙잡혔어요.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용감한 소녀들 몇 명이 나서서 이 사건을 둘러싼 부패한 사법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경찰의 태도, 그리고 특정 인물을 감싸려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녀의 미제노트 파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기괴한 이야기, 실제 범죄 사건, 음모론처럼 흥미롭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을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 리버오크스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거의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곳이었어요. 범죄도 거의 없어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일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날짜는 1981년 1월 23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은 지역 학교 미식 축구팀과 인근 도시인 보스웰 포토워스 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죠. 그날 밤 치어리더 소녀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리타 스트랜턴, 리사 틱너,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이미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또 다른 16살 소녀 수잔 브라운은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은 친구이자 같은 치어리더인 록시였죠. 수잔은 아직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만 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으로 외출 중이었고 록시가 수잔을 경기장까지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록시는 좀처럼 오지 않고 있었어요. 집에서 남자친구인 웨슬리 밀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잔은 이미 유니폼까지 다 입은 채 현관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벽에 고정된 오래된 형태의 전화기였죠.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수잔은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래서 수잔은 당황한 채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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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모님 집에 계세요? 너무도 순진했던 수잔은 별 의심 없이 부모님이 지금 집에 없고 혼자 있다고 대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는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수잔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걸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은 작은 마을이었고 인구도 고작 7천 명 정도였어요. 범죄라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고 폭력 사건은 더더욱 상상하기 힘든 곳이었죠. 그런데 몇 초 뒤 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그 순간 수잔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그 이상한 남자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그냥 수다를 떨려고 걸어온 언니였어요. 수잔은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잔이 여전히 언니와 통화하고 있던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길게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였어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 소리. 하지만 그 마을은 워낙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소에 집 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잔도 별 의심 없이 언니에게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 한가운데 키가 큰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얼굴에는 붉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청바지는 이미 단추와 지퍼가 풀린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그 순간 수자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도망칩니다. 하지만 남자는 바로 뒤를 쫓아왔고 집안 복도에서 결국 그녀를 따라잡고 말았어요. 그는 수잔을 붙잡았고 수잔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어요.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그 순간 수잔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상황 속에 갇히고 맙니다. 그 후 그 남자는 수잔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강제로 덤벼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여기서도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정책 때문에 이 이상은 말하기가 어렵네요. 수잔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전화기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니였습니다. 여전히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였고 수잔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자는 깜짝 놀란 듯 멈칫하더니 수잔을 밀쳐내곤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수잔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무언가라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 괴물 같은 남자에 대해 단서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밖은 이미 많이 어두웠고 그녀가 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급하게 도로를 빠져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요. 수잔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지지도 않았고 정밀 검사조차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건이라면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절차들, 예를 들면 증거 채취 같은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에 대한 증거는 거의 남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수잔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치어리더 팀의 다른 아이들이 자신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다는 사실을요. 이유는 단 하나였죠. 수잔이 그날 농구 경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날 수잔을 데리러 오기로 했던 록시도 남자친구와 싸우느라 오지 못했죠. 결국 치어리더가 2명이나 빠지게 되었고 팀은 안무나 피라미드 동작, 점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수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결국 코치가 나서야 했어요. 얘들아, 이 아이에게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어. 이건 절대 이 아이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아이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잔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잔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런 폭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래서 네가 뭘 했길래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수잔은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 사실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저 모든 걸 묻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혼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어요. 졸업 파티에 뭘 입을지, 어떤 음악이 나올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수잔은 점점 더 고립됐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마치 혼자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경찰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용의자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어요. 더 믿기 힘든 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책임을 오히려 수잔에게 떠넘겼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범죄는 보통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잘 지켜보고 직접 신고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수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치어리더 팀에도 복귀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어요. 하지만 매 경기, 매 공연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일까?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잔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같은 해 안에 치어리더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각각 35세의 코치 1명, 그리고 19세의 치어리더 1명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집에 침입을 당하기 몇 분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두 사람 모두 가해자의 특징을 똑같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키가 큰 남자, 그리고 붉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 작은 마을에서 짧은 시간 사이에 이렇게 3건의 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마을 전체에 경고를 내리고 주민들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했겠죠. 하지만 경찰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건을 숨기기로 한 거예요. 맞아요. 주민들에게 알리는 대신 이곳에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덮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리버 오크스에서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사이에서 리타와 리사처럼 나이가 더 많았던 치어리더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12월 7일 그날 밤 알리사는 긴 근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고 자신이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였죠. 잠들기 전 그녀는 어머니를 보러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의료용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적인 기능 역시 많이 저하된 상태였죠. 알리사는 그런 어머니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맞춤을 하곤 잘 자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 어느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키가 큰 남자 1명이 붉은 가면을 쓴 채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곧바로 이불을 잡아당기고 알리사의 목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알리사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자신의 안전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괜찮을까? 혹시 저 사람이 엄마를 해친 건 아닐까? 그때 남자는 여전히 그녀의 목을 붙잡은 채 귀 가까이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엄마는 건드리지 않을게. 그리고 그는 병든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그 끔찍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남자는 알리사를 옆으로 밀쳐내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을 떠나려 했어요. 알리사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등을 보인 채 집을 나서고 있었고 그 순간 어머니 앞에서 천천히 가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 보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들킬까봐, 신고당할까봐, 혹은 누군가가 맞서 싸울까봐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병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알리사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은지 계속 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알리사는 결심합니다. 어머니에게 더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그 남자가 그냥 아는 사람, 친구였다고 말하며 괜찮다고 안심시켜줬어요.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뒤 그제야 알리사는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수잔 사건과 이번 일을 연결해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혀 다른 사건, 다른 범죄자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다음 날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록시의 여동생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기억하시죠? 수잔을 데리러 오기로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그 록시요. 어쨌든 록시의 여동생 역시 자기 집 안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5명이 되었고 이상하게도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그 치어리더 그룹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쯤 되자 리사와 수잔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어요. 경찰이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에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알리사는 피해자 몇 명을 록시의 집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알리사는 피해자 몇 명을 록시의 집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 겪은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며 진술을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이 모든 사건이 같은 남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체격, 팔의 형태, 옷차림까지 모두가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기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 모두 록시의 집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록시의 남자친구 웨슬리 밀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소녀들이 가면을 쓴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기준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키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체격도 운동한 사람 느낌이었고 그러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약간 웨슬리 같은 느낌이었어.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다른 소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맞아, 키도 비슷했고 팔도 웨슬리처럼 근육질이었던 것 같아. 그때 록시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는 웨슬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너의 말은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소녀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의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그는 거칠게 팔을 빼내며 말했어요. 너희 제정신이야? 그리고는 발을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가 버립니다. 중얼거리면서요. 그 후 록시의 아버지는 소녀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웨슬리가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니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웨슬리는 학교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식축구팀의 에이스였고 싸움에 휘말린 적도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여자친구의 록시에게조차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소녀들이 스스로 더 깊이 알아보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고 맙니다. 이번에는 그 가면을 쓴 남자가 대낮에 한 여성을 공격했어요. 장소는 다름 아닌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 세탁소였습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 남자는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미 불안감이 쌓여 있던 지역 사회는 완전히 폭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대낮에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주민들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이전의 5건의 사건들에 대해서요.
경찰이 소집한 공청회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안관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걸 숨겼습니까?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주민들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비난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도 용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경찰서장은 해명하려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항상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민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마을에 위험한 범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더 큰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요. 결국 이 공청회를 기점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 총기 판매는 급격히 늘어났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도 사라졌고 이제는 모두가 집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공격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까요. 심지어 그런 범죄자에게조차도요. 하지만 인간은 쉽게 잊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기 리타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 에이미 머리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나름대로 조심했어요. 밤에는 문을 잠그고 이전보다 더 신경 쓰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24시간 내내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언젠가는 방심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리타가 했던 한 말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리타와 에이미가 함께 있을 때였어요. 에이미의 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했던 그 남자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리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나를 해치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거야.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 말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1982년 1월 21일 목요일 밤, 에이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에이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어요.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방에 튀어있는 피를 보게 됩니다. 카펫 위에도 벽에도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곳에 핏자국이 퍼져 있었어요. 에이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같은 거리 몇 집 아래에 살고 있었고 에이미는 거의 울부짖듯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어요. 상황을 들은 여동생은 곧바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혹시라도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직 집 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에이미는 바닥에 떨어진 피가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흔적은 리타의 방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그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 참혹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리타를 옷장 안에 숨기려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문은 끝까지 닫히지 않은 채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리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깊게 있었고 칼은 여전히 가슴에 상태였어요.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감식반이 도착해 시신을 옷장에서 꺼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리타는 무려 38번이나 칼에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에는 수많은
남아 있었어요. 그건 분명한 방어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리타는 끝까지 싸웠다는 것. 그 남자에게 결코 쉽게 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 나를 해치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거야. 그 말 그대로 리타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리타가 사망한 이후 사건은 형사 데니스 티먼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티먼스 형사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전 사건들처럼 덮어버리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아직 DNA 검사 기술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티먼스가 가진 건 범죄 현장과 시신, 몇몇 단편적인 증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뿐이었습니다. 한편 현장을 처음 목격했던 에이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거의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형사는 일단 그녀를 돌려보내고 다른 인물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리타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름은 데일 킨슨,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듯 그는 자연스럽게 주요 용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는데요. 데일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는 공공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찍힌 영수증도 있었고 현장에서 그를 봤다는 목격자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데일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데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섭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범인을 직접 찾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리타의 여동생 로나와 함께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씩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리타와 에이미의 집 앞에 빨간색 픽업 트럭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데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빨간 픽업 트럭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이 묘사한 특징과도 일치하는 단 한 사람, 바로 웨슬리 밀러.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록시의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였습니다. 웨슬리에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살인사건 다음날 형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웨슬리의 여자친구 록시였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록시의 생일이기도 했고 그녀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작은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은 리타의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였죠. 록시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가 그날 파티에 늦게 도착했고 처음 봤을 때부터 상태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해 보였고 흥분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의 바지가 피로 얼룩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록시의 집에 두고 있던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피 묻은 바지를 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하죠? 록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웨슬리는 이렇게 둘러댑니다. 친구들이랑 미식축구 하다가 한 명이 다쳐서 피가 묻은 거야.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오히려 다른 핑계를 대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자 록시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걸 쉽게 믿고 싶진 않았겠죠. 하지만 몇 달 전 가면을 쓴 남자에게 공격당했던 자신의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망설임 없이 피 묻은 바지를 형사에게 넘긴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리타가 집에 도착한 시간, 그리고 에이미가 그녀를 발견한 시간,
그리고 그 직후 웨슬리가 피 묻은 바지를 입은 채 록시의 집에 나타났다는 사실까지.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었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 바지에 묻힌 혈액형이 리타의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웨슬리의 지문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비교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19세의 웨슬리 밀러는 리타 스트래턴 살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 소식은 작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했고 인기 많은 운동선수였으며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의 최고 학생으로 뽑힌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완벽한 학교 스타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 언젠가는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웨슬리는 치어리더들에게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 그는 이미 사진 속 왼쪽에 있던 소녀들을 모두 공격한 이유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때 잡히지 않았다면 나머지 소녀들까지도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답답함이 밀려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끝났네. 범인을 잡았으니까 이제 정의가 실현되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웨슬리는 체포되자마자 자백을 했습니다. 리타를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그 외에도 무려 5건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종신형이지. 이제 끝난 거야. 저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웨슬리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워요. 배심원들 앞에서 웨슬리를 최대한 사람답게 보이게 만드는 것. 그는 웨슬리를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 그저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청년으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요? 믿기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와 살인 혐의를 완전히 분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핵심 사건의 무게를 분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훨씬 가벼운 형량으로 이어질 길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아니, 이미 자백까지 한 상황인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재판이 살인 혐의 하나로만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배심원들은 몰랐습니다. 웨슬리가 그 외에도 5건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검사는 손이 묶인 상태나 다름없었고 리타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웨슬리 측 변호사는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화가 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있습니다. 웨슬리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바로 텍사스에서 특히 크게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 미식축구 선수에 대한 특혜였습니다. 미국에서 미식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데요. 거의 하나의 문화. 어떤 지역에서는 종교 같은 존재에 가깝죠. 실제로도 유명한 젊은 선수였던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논리는 단순했죠. 그는 재능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2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이건 리타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주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웨슬리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리타의 미래, 그녀가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10월 21일 배심원단은 웨슬리 밀러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형량은 단 25년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법적 전략들 덕분에 그는 단 2년 만에 복역해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배심원들은 뒤늦게 웨슬리의 과거와 그에 관련된 수많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걸 알았으면 절대 이런 판결 안 했을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 결과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 가지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형이 가볍게 나왔지만 남은 5건으로 재판을 받으면 결국 오래 감옥에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또 한 번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의 변호사는 정말로 유능했어요. 결국 단 하나의 성범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한 건에 대해서도 20년형이 선고됐지만 이미 살인사건형과 동시에 복역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단 2년 만에 웨슬리는 이미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매일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아닐까? 매년 웨슬리는 가석방 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설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그를 계속 감옥에 두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직접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삶의 사명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년 참석하고 증언하고 압박하고 그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몇 번은 그들의 노력으로 가석방이 막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단 8년만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석방된 뒤 처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로라 베르나르라는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가까스로 몸을 빼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간 뒤 문을 잠글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남편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용의자를 뒤쫓았고 결국 차량 번호판까지 적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들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가석방됩니다. 그 뒤로 웨슬리는 몇 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삶을 반복하게 돼요.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되기도 했고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해서 다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선고받았던 25년형의 만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리사와 수잔 그리고 로너의 싸움은 이제 완전히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확실한 조치를 끌어내지 못하면 웨슬리가 다시 아무 제약 없이 사회로 돌아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걸요.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여러 번 그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웨슬리를 법적으로 폭력적 성범죄 포식자로 공식 인정받게 만드는 것. 만약 그렇게 인정되면 그는 시빌 커미트먼트, 즉 민사적 보호 수용 조치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요. 형사처벌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무기한 구금되거나 강제 치료를 받거나 혹은 아주 엄격한 감독 아래 놓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새로운 형벌을 추가로 주는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사적 보호 조치에 가까워요. 즉, 그가 다시 또 다른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현실적으로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10월 23일 그녀들은 다시 법정에서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증언 과정에서 웨슬리는 여전히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동정을 얻으려는 듯한 태도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리타의 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겁니다.
1982년 10월 당신은 이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형량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유죄였고 그건 매우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나요? 네, 25년은 꽤 관대한 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타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에 정말 강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한 기자가 이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마지막 싸움에 패배하고 웨슬리가 정문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잔인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어요. 친구가 죽은 그날이요. 자신들은 약속했다고요. 그 남자가 다른 여성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요. 그녀들은 원했습니다. 세상이 웨슬리 밀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리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랐어요. 그녀의 삶이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되고 계속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존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심리의 마지막 날, 새 친구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배심원단이 웨슬리에 대한 결정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집요함,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고집, 그리고 이 사건을 잊히게 두지 않겠다는 용기, 그 모든 것이 결국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물로 판단되었고 평생 시설에 수용되어 감시를 받게 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제야 끝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단 2년 후 그는 다시 일반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왜냐고요? 그가 수용되어 있던 시설에서 21세 여성 교도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와 엮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그는 다시 치료시설에 수감되어 있고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정의라는 게 늘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때로는 처참하게 실패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망가진 시스템이라도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